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임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분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 전문가를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6호 영입 인재입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소개가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외교안보 전문가로 제가 늘 네. 예, 한반도 위기가 터졌을 때 늘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랬었는데. 영입 인재 6호 6호가 되셨습니다. 어색합니다. 자, 그 취재 편의점은 첫 출연이신데요. 네. 첫 출연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네. 뜨거운 연대 인사 그리고 평화의 인사. 너무 사나워서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진짜 댓글 그래요. 보면 막 욕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예,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 들어보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댓글이 사나워서요. 네. 어쨌든 선생님께 평화의 인사,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하시죠.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강연 가면 네. 파이팅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지 말자 그래요.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예, 좀 사납지 않게. 네. 예, 인사해 주세요. 예, 첫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네, 외교 전문가인데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선생님 인기가 많으세요. 박준영 X, 김준영 O. 예, 영입 인사 좋다. 막 이런, 이렇게 화이팅입니다. 멋져요.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 아니, 웬만하면 대학에 예. 교수님 하고 싶잖아요. 예. 정년도 보장되고. 예. 예, 저 같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들 엄청 놀라셨는데 근데 예. 또 조국 대표께서도 이 말씀을 쓰더라고요. 근데 조금 해명이 필요한데 네. 제가 불살랐을 때는 조국 혁신당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작년 11월에 신청을 했고요. 예. 12월에 승인이 났고 2월 29일로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겨울 예. 학기가 예. 29일로 이제 완전히 교수직에서 갔는데 5년 남았는데 관뒀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연, 자문, 방송 그리고 교육인데 크게 치면 이제 대외 활동과 교육인데 제가 포항에 일주일에 2-3번 내려가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계가 느껴지니까 5년 돈 받자고 계속 가는 게 맞는가? 라는 한계가 들었고요. 거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저한테 준 스트레스가 제가 영입할 때 말씀드린 아직도 특권철이 제가 밤마다 자면서 일을 악무나 봐요. 어머, 그리고 실제로 오한도 나고 세상에. 네, 그런 일이 조금 겪다 보니까 네. 가는 게 또 피곤해지고 예. 또 학생들한테 또 미안함도 느끼고 한계도 느껴서 네. 일단 관뒀습니다. 관두고 저는 지금 외교광장이라는 이제 외교 전문가들하고 네. 작은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예. 이제 조국 대표께서 여러 번 저를 삼고초려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죠.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만약에 놀랐어요.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민주당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뭐 여러 신호들은 있었지만 네. 적극적으로 저를 이렇게 예. 요청하신 분 처음이었고요. 제가 조국 대표가 뭐라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시던가요? 내 포지션이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때 제가 국립외교원장하고 다 했으니까. 네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뭐 외교부 차관급을 했으니까 네. 잘 아실 것이고 캠프 때부터 저희 발언이나 방송의 발언이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향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제일 초점이 검찰 독재를만 종식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고가 외교에도 나타나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 잡을 놈, 우리 예. 편 예.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 흑백 선악. 아니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일본하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다 놓치고 다 놓치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중국과 외교가 엉망이다. 외교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뭐 신생정당이니까 외교 전문 분야가 좀 약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정치를 하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계속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지역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대표 외교 안보 전문가를 조국 혁신당이 모셔갔군요. 이건 좀 어떠십니까? 사실 전문가로 평생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자시기도 하니까 굳이 정치를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걸까요? 일단 자문이 잘 안 먹혀요. 우리 자문이 안 먹혀요. 진보나 보수 세상에. 정부나 생각보다는 뭐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저도 제가 하는 자문이 먹히겠지만 네. 우리 독자들이나 방송이나 또는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만큼 제 목소리가 뭐 늘 옳은 건 아니지만 전문 분야 자문이 잘 안 먹힌다는 느낌이었고요. 네. 그래서 현장으로 오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진보 정부가 왜 들어서면서 항상 잘하지만 네. 시작도 좋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하노이 직전까지 너무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외교부나 통일부에 포획된다 이전에 있던 관료들에게 포획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관료들한테. 관료들한테 예. 처음에는 이 국민의 열기나 예. 집권 의지가 강해서 예. 상당히 숙이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아. 근데 좀 지나면 등장해가지고 이제 포획을 해버리고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교부가 전 세계 165개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교부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예. 매우 대한민국의 자산이지만 예. 이게 관료적 입장에서 사용이 되면 진보 정부가 그 네트워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예를 들자 미국에 예. 강력한 보수 네트워크가 있으면 네. 진보 정부가 뭘 하라고 해도 예. 어떤 의미에서 암묵적 연대가 생깁니다. 예. 내 외교부와 미국의 보수. 예,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뭘 해나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여론을 바꾸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문재인 정부가 흔든다. 네. 노무현 정부가 흔든다. 네. 사실 노무현 정부 지금 가면요. 미국에서 제가 들으면 예. 가장 진보적이었지만 미국하고 가장 건설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의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 그렇죠. 예. 그럼 미국에서 반미로 진보 지도자를 얘기하면 네. 그걸 그 언급을 조중동이 받습니다. 그걸 확대시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네. 다음에 우리 진보 정부가 잡더라도 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준비. 제가 아까 그 외교 연구소를 한 이유는 예. 저희 100명 정도가 있는데 예. 그게 각 지역 전무가 다 있습니다. 외교 광장에. 예, 작년부터 예. 일본, 미국의 진보 정부하고 예. 저희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네. 이 연대를 예.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거고요. 예. 대양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서 예. 얼터너티브 네트워크가 되는 예, 겁니까? 거기에 원래 사실은 예. 한국에서 4국 예. 다른 쿼드, 미중 일레 다른 예. 쿼드, 다른 평화 쿼드. 예, 평화 코드. 쿼드를 9월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걸 하기에 예. 국회의원이 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와, 다른 코드. 평화 코드가 좀 예. 생겨서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 예. 예, 저희가 사실 늘 그 답답한 게 특히 야당의 답답한 게 섀도우 캐비넷 기능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117배 다 풀겠어요라고 하면 그걸 왜 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설명이 섀도우 기능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화하면 경선 준비하는 바빠가지고 아 그래요? 나 못 챙겨봤네 미안해요 이러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의제 설정 기능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여전히 외교가 네. 정부 행정부가 독점하는 게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재집권을 하더라도 네. 포획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조국 대표한테 횡재했다 그랬어요. 횡재? 왜냐하면 100명의 외교 전문가들이 그러네요. 같이 간다 그랬어요. 오, 아, 김준영 선생님이 앞장서고 100명의 네. 외교 전문가들이 함께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야. 좀 설렙니다. 저도 그래서. 진짜 횡재네요. 아, 그래서 그렇게 모시려고 했구나.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도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아, 하셨군요. 아, 인천공항에서 4시간이나 서가지고 물 한 잔 못 마시고 생방송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네. 아, 저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한 건, 이쪽에 막 시선이 몰리니까. 너무 창피하죠. 아, 이거 뭐 있을 너무 수 없는 창피해요. 일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외교 사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 아니 당연히 없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근데요, 제가 3주 전에 호주 대사를 만났거든요. 네. 아, 지금 현직?
현직 지금 예, 예. 저는 호주 대사하고 또 네트워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대사관에서 대사가 취임하면 네. 저는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뭐가 있는지 예, 예. 제가 지난 세 분을 예. 만났고요. 예. 그때 이제 뭐 요거가 약간 관계가 없지만 네. 이제 한국의 양극화 정치 양극화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창피했는데 예. 뭐라 했냐면 한국에는 이 양극화가 주한호주 대사 말씀. 예, 주한호주 대사 예, 지금 예. 취임하셨습니다. 예. 한국에는 양극화는 정치 양극화는 맞는데 이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이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요? 소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창피했는데, 예. 그러니까 호주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네. 우리나라 사실은 미중 대사가 어느 정도 급이냐 하면 네. 미중 일러는 장관급입니다. 그렇습니다. 4강이. 예. 사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국에 보내는 사람들은 차관 복급 2단계 아래입니다. 중국은. 그러면 우리가 대사를 중국에 보내면 중국은 예. 한국을 좀 쳐주지만 사실 직급은 낮게. 낮아져 버리냐.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는데 호주는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예민한 이슈는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 관광이나 우리가 워홀이라 그러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방산협력 때문이라고 막. 이것도 되게 간교한 것이 뭐냐하면 예. 미중 일로로 가면 계속 언론을 타야 합니다. 네. 예민하지 않고 예. 분리돼 있잖아요. 또 호주는 호주 대륙을 하나 딱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네. 호주이자 호주 대륙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예. 그야말로 범인 도피처가의 역할을 저는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범인 도피처. 예. 예. 도피한 거죠, 이거는. 캔버라가 그렇게 절간 같다면서요? 예, 같습니다. 예. 그 절간 같은 데서도 강남 옛날에 우리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예, 제가 예, 예, 캔버라에서 예. 황량한 곳에서 그 노래가 나와서 되게 생경했었는데요. 캔버라에서도 네, 캔버라에서 그 당시에 제가 갔었거든요. 예, 오. 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드니에 비해서는 예, 케이팝에 대한 열풍이 있는. 그렇죠. 예. 뉴욕과 워싱턴 차이보다 더 캔버라는 좀 삭막합니다. 예. 그냥 정말 행정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지금 격에도 맞지 않는 네. 장관급이. 인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예.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도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도피 외에는. 예. 그러니까 예. 그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네. 이분들이 양심 고백하면 이 정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승진시켜야 되고 도피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을 일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는 추측입니다만 제 견해입니다만 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국립외교원에 있으니까 말씀드리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네. 국립외교원의 대사 특히 한 번도 대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네. 대사 교육을 2, 3주 받습니다. 대사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사 교육도 받지 않고 지금. 근데 그거 받지 나가는 않다도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냐하면 지금 신임장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2, 3주 걸리거든요. 신임장 나. 대사 부인까지도 며칠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그렇죠. 건데 그 교육을 제가 그쪽에 특강도 한 사람이거든요. 네. 대사들을 향해서 예. 총영사 제가 그 형식을 거쳤는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날 보니까 어제 보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이종섭 장관 뒤에 따라가는 여성이 가방 들고 가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부인일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아마 동부인에서 같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또 저희들이 확인에 따르면 이제 2장이 되어 있고 이제 부인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 대사 교육도 받지 않고 사실상 도피성 출국을 시켜버린 거다. 이것은 예, 이종섭 장관이 혹여라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그 누구의 완전히 음성이었나. 저절로 막 나오네요. 제가 그 4시간 동안 있었더니. 그러니까요.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니까 피해하고 그다음에 승진시키거나 피하게 만들어야. 네. 그렇지 않고는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 때문에 네. 일단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일단 사건이 좀 종료될 때까지 조용해질 때까지 맞습니다. 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예, 답은 못 가져왔는데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특종할 수 있었는데. 예, 김준영 선생님의 특종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임장도 가져가야 된다면서요. 원래. 예, 가져가야죠. 근데 가져갔는지 아니면 외교 행랑편으로 보낸 건지 뭐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예. 굉장히 중요한 문서.
문서기 예.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면서 이 디플로맷이라는 것이 네, 네. 뭐냐면 원래 그 외교관들이 떠날 때 네.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예. 아, 그 신분증이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디플로마라는 예, 예, 말이.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야지. 안 갖고 지금 간 겁니다. 신분증도 없이 그냥 예. 간 거예요? 그리고 외교관 여권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얘기했지만요. 네. 제 외교관 여권 받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외교관 여권. 제가 국립외교원장하면 예, 이제 예, 외교관 여건이 되거든요. 네, 네. 제가 3시간 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해주면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다. 예. 뭐 프리패스로 했겠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참담했어요. 어제 현장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인들도 나와서 뭐 네, 네. 피켓 시위를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 그냥 훅 가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VIP 통로를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기자들이 막 다 연대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산계에 있었는데 그 약자들이 통과하는 통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보기도 장애가. 아니었고 VIP도 아니었고 네. 그러면 어떤 일반 출구를 통해서 일찌감치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데 네. 참 후진국이죠. 네. 제가 이 국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공항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공항을 통하지 않고 제가 공항 대합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뒤로 간 거죠. 예. 비행기 타러. 예. 그런데 그게 자기들은 저를 특권 취급해 주는 건데 예. 특기를 주는 건 전 불안했습니다. 왜?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 짐 검사도 안 하고 어머나.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게 뭐 후진국이잖아요. 그게. 예. 그런 나라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지금 그게 뭐 데크를 열었다, 뭐 형리급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했거나 네. 아니면 아예 일찍 들어가서 면세점에 있는 1등석 그 라운지에 있었거나 뭐 둘 중 하나 아니겠냐. 막 그렇겠죠. 제가 했던 그 경우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만 예. 어쨌든 예. 본인이 당당하거나 그리고 예. 대사가 지금 긴급한 사안이 외교적 사안이 없는데 네. 그렇게 피하듯이 간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말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암묵적으로 말해주는 건 예. 그만큼 지금 도망간다는 모습을 다 연출하고 있고 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호주 정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이슈. 불쾌하죠. 예. 오히려 아그레망을 더 홀딩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네. 적어도 한국하고 이슈를 한국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약점이 잡힌 거죠. 약점이 잡힌 부채입니다. 이건. 예, 부채다. 정확하게 보시면 부채입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호주는 오히려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네. 일단 체면이 구기고 이런 건 있지만 네. 그리고 호주 교민들이 있을 겁니까? 예,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부담이 버스 되겠죠. 동원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도 이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시위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네. 시위를 무릅쓰고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네. 호주한테는 문제가 되겠죠. 과거 뉴질랜드 여성 대사처럼 네. 좀 이렇게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아마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근데 여러 가지로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쫙 그 항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 항공사 뭐 하여튼 유럽 또는 네. 백인들이었으니까요. 쭉 일구대 우리가 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막 약간 이게 뭐야? 막 왜 이래? 막 이제 막 휘둥그레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 그 출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제 통로가 좀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이제 저는 그것도 참 부끄럽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여기에서 이제 매년 민주주의 리포트를 내는데 예. 179개국 가운데 47위 였죠? 우리가 47위 했고 2019년에 18위였고요. 2020년에 17위였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17위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28위 그다음에 급기야 4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우리가 체감하고 있으니까 47위 또 제가 보기에는 높은 예. 순위 같아요. 아니, 근데 윤 정부는. 국제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게 근데 순위뿐만 아니라 여기서 콕 찍었습니다. 한국을. 네. 한국이 원래 민주주의의 회복과 모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박근혜 수준으로 박근혜 네. 정부 수준으로 갔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무력화됐다고 아예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노력했던 점들이 완전히 다 깡그리 폐쇄적인 독재 국가로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0.6점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 국가, 네. 그러니까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얀마 사람들이 네.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다 자기들은 희망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정말 그건 가슴 아픈 맞습니다. 일입니다. 예. 홍콩 사람들 우산 시위 할 때, 아이고 김준혁 교수님 약간 울컥했습니다. 지금 울컥하셨어요. 저희가 2016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배우려면 한국 가야 된다. 예? 더 놀라운 것은 분단 속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안보 논리가 작동하는 분단 속에서 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민주화를 이렇게 누른 거는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요. 네. 참 가슴 아픕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진짜 잘 참았습니다.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거꾸로 돌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좀 추락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교부가요, 이 사건 논란 벌어지니까 호주 당국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식적인 이의 제기 없으면 괜찮을 겁니까? 외교적으로? 외교 용어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2라 국방장관 회견을 왔었던데 네. 남북 그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거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외교에서 경청하고 있다는 반대한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솔직한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은 의견 일치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식 항의가 없었다는 거는 예. 정말로 이걸 찬성하면 예. 호주 정부에서 환영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환영한다. 이거는 아무 말도 없다는 건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외교 관례상 이쪽에서 대사가 부임해서 가면 그 현장에서 저기 환영하는 뭐 어떤 행사를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장관급이 영접을 나온다. 생각해 보시면 예. 거꾸로 제가 예. 미중일로에는 장관급이 아니라 했잖아요. 예. 그럼 호주의 장관급이면 호주한테는 자기 나라를 중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취급을 할 수 있죠. 예, 대접할 수 있는 예. 사실 대접할 수 있는 직급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접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호주 교민 인터뷰를 했는데 브리즈번 행을 타고 도착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캔버라로 갔는지 뭐 시드니로 다시 온다 아니다 한국으로 다시 간다 거기 이제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제 이게 다 확인이 된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우리는 캔버라로 가서 시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너무 창피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야지 그 교민들이 좀 어깨도 펴고 니네 나라 참 괜찮다 멋지다 이래야 좀 살만한데 여기 민주주의가 막 떨어지고 나라가 막 후져지면 그럼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예.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재미교포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만났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냥 유학만 산 게 아니라 네. 워싱턴에서 교민사회에서 10년 정도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너무 잘 알고요. 지금도 친구들이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하다가 지금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단 2년 만에 이렇게 망친 겁니다. 진짜 할 말이 없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갑자기 나흘 만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거 아니냐. 이제 뭐 선거 앞두고 이분이 나오면 뭐 표 떨어진다. 지지율 10% 까먹는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당해서 반대를 했다는 건데 이번엔 또 피해자 신분을 또 호주로 보내고 이게 전 세계 외교에서 대한민국 정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단 한 번도 외교 참사에 벗어난 적이 없는 정부 같아요. 네. 아니 어찌됐든 그걸 취소시킬 거면 상대적으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스웨덴하고 사실 가서 지금 뭐 반도체 협정, 장비 협정 전부 다 지금 연수 협정 이런 것들이 다 꾸며낸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밝혀지잖아요. 정말로 그런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그게 몇 개월 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서 그것을 하는 거는 엄청난 결례고 이것도 외교적 부채죠. 독일한테는. 독일은 괜찮다고 하겠죠. 그러나 엄청난 결례입니다. 이건 사실. 그런데 이유는 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선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든 게 선거에 맞춰져 있어요. 코드가 뭐 이런다고 선거를 이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독일의 유력지 일 베르니너 모르겐 포스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 강연 자료를 뺏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강연 자료를 뺏겨서 그러니까 일 베르디너 모르겐 포스트가 뺏겨서 보도했다. 예. 제가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네. 두 사람의 표정 짓는 네. 이렇게 하는 표정 짓는 것까지 둘을 똑같이 붙여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와. 한 2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국민 분야. 분열시켜서 양극화시켜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만 국민을 취급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동료가 있나? 아니 실질적으로 네. 그 안에 있는 선거 전략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0% 좋으면 35%. 왜냐하면 트럼프가 4년 동안 총 받은 그 지지율을 예. 평균 내면 35% 됩니다. 30. 너 누구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네. 40% 이상을 한 번도 찍지 못했고요. 네. 40%를 넘기고 또는 50%에 근접하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다가 중도로 두 가지 전략입니다. 예. 하나는 예. 트럼프를 하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정치 생명이 날아갈 소리를 예. 트럼프는 자기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면. 그래서 예. 어떤 소리를 해도 트럼프니까 그렇게 하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작동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워낙 예. 과오를 많이 하니까요. 예. 예. 또 하나는 예. 지금의 투표율이나 미국의 선거 구조상 35%만 제대로 투표장에 끌어내면 예. 굳이 예. 중도 확장을 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잃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겼고요. 네.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재선됐을 거고요. 지금 당선 가능성 상당히 높잖아요. 누군가가 이 전략을 쓰고 있고요. 본인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요? 트럼프의 전략가 누굽니까? 내부에 있겠죠. 당이들. 극우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문화와 한국 정치 문화는 예. 양극화돼 있죠. 예. 한국의 양극화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역사를 바꿔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도 부채입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아니 사방팔방 이 빚을 깔아놓고 다니. 제가 예.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 첫째, 가장 자랑하는 게 해극지입니다. 해걱지. 한미 동맹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해극지를 지켜줄 것이냐? 트럼프는 이 해극지를 돈으로 사가라고 할 겁니다. 돈 내고 사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약속이잖아요. 예. 그러면 뺀다, 예. 사가, 예. 돈 내라고 할 것이고요. 예. 동맹 분담금을 6배 정도 늘릴 것이고요. 6배 분담금. 왜 지금 6배 늘린다는 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10조 정도 되는데 60조 가겠죠. 그다음에 미국이 여기서 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청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예. 전폭기라든지 예. 폭격기가 옵니다. 예. 그럼 미국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갑니다. 주둔 분담금은 여기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한 소요 경비입니다. 예. 그러면 전략자산 한 번 오는데 한 1조씩 듭니다. 이걸 우리가 한테 내라고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라. 돈덩어리네요. 네, 다 내라고 할 것이고요. 예. 경제적으로는요. 예.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이 200조 정도로 해서 예. 배터리나 예. 반도체 공장을 지금 미국에 사실은 거의 많은 주에서 지금 한국 공사판입니다. 한국의 5대 기업이 예. 133조를 예. 투자했고 그중에 74조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74조나 집행이 됐 그런데 미국이 바이든이 지금 4년 동안 다 끌어모은 게 200조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가 133조 냈어요. 세상에. 그런데 다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공장을.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보조금은 우리 제외됐잖아요. 예, 예. 우린 못 받. 예. 바이든의 논리는 뭐냐? 빨리 지으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예.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요. 예. 자기는 보조금 안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이거 하나도 못 받고 조금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윤석열 정부가 예. 투자를 전제로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그런 협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흔적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익에 반하는 건지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김준영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명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갑자기 화가 제가 그래서 방송 오기 전에요. 예. 다짐을 항상 하고 옵니다. 제가 예. 좀
욕이 나올까봐. 예,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면 안 욕하시면 되잖아요. 욕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건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차분한 마음으로 예. 들었는데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격분을 하게 되네요. 하게 진행자인 되잖아요. 제가. 네. 예. 아니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니까. 윤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반도에서도 위기를 계속 부추기는 거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정부가 무슨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는 정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다가 제가 선제 거기다가 공격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네. 예. 사람들이 경제 포퓰리즘만 많이 알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생 토론하면서 돈을 예. 푸는 것 같긴 예. 한데 예. 그것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보 포퓰리즘이거든요. 네. 경제가 누가 봐도 체감하기 힘드니까 경제 네. 포퓰리즘이 잘 안 먹힐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안보 포퓰리즘을 하게 되는데 안보 예. 포퓰리즘이 뭐냐? 강한 정부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를 하고 네. 혼밥하고 퍼주기만 했다는 네. 이미지를 주고 예. 강하게 보이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독재자들이나 우파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장하고 네. 그다음에 강경 대치를 가서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하고 예, 예. 아들 부시하고를 예. 적대적 공생이라.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예, 겁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남북의 리더가 예. 서로의 존재감을 자기 국내 정치의 권력을 위해서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 생기고 네. 있고요.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 4.10 총선 직전에 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더욱더 철통 같은 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치 그러면 진짜 전쟁 위기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요.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구산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해구산이 성립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지만 예. 북한이 미친 정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미국이 해구산으로 때릴 거니까 북한이 미치지 않아야 예. 못 때리는 겁니다. 그래야 해구산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이 비이성적 집단이면 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아니 우리가 핵을 개발해도 우리는 핵공격 당합니다. 왜? 네. 비이성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구산이 네. 성립하려면 북한은 이성적 집단이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판단을 끊임없이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추기 아닌데 요새는 보수 언론들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걱정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칼럼이나 논평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 매우 심각하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고 상대방의 선의,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가짜 평화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평화론이 가짜 평화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흑백론만 작동하잖아요. 누가 진보 정부가 안보를 소홀히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국방비를 많이 사용했다고 저는 오히려 약한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진보 정부에도. 왜냐하면 상승작용을 일으키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기도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은 뭐냐면 이게 안보를 할 때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도요. 제가 그러면 예. 우리 다 군축하고 무기 다 버리고 평화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는 억지력, 네. 그다음 군사력이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만나야 하고, 예. 중국하고 만나야 하고, 러시아하고 만나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란 말 싫으면 요새 예. 아니 통일부가 예. 금기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부가 들고 예. 통일하고 평화입니다. 에? 보고서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 규정이에요. 통일부인데. 네. 통일부인데 통일이란 평화 두 단어를 쓰지 말고 금기어다. 통일부에 지원금을 하는 어떤 단체도 예. 이거 단어를 쓰면 안 줘요? 탈락합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쟁한다니까요. 교섭본부하고 평화하는 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나온 김에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자 그분이 28일까지 근무하고 29일 0시로 의원면직 돼가지고 그날 아침에 네. 입당식을 해가지고 영입인재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예. 그 전에도 예.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하고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 인물을 하던 이도훈 예. 본부장도 예.
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저쪽으로 선거 예. 캠프로 갔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마 알았겠죠. 예. 여기 없어진다. 이 외교관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외교 한반도 평화본부 없어진다는 거 알았겠죠. 예. 그렇더라도 절차를 해서 다 했었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걸 전격적으로 한반도 평화본부를 없애기 전에 자기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간 이유는 이걸 알고 미리 알고 예. 자기 도망간 거죠. 근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없어지면 북핵 문제는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외교부의 차관급이 4사람입니다. 예, 예. 1차관, 2차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예. 한반도 평화본부장. 예. 이게 한 차관이 하나 없어집니다. 국장급으로 떨어지고요. 예. 이름을 뭐라고 바꿔놨다 그래요? 외교전략정보본부인데요. 네. 그 안에 원래 전략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국장급이었고요. 예. 거기에서 과를 등쳐서 늘어서 그러니까 격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합니다. 통일부 장관도 느닷없이 자유북진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이게 이승만 시대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왜 이명박 정부 때 네. 통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을 보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반대 서명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예. 이분은 네. 통일부를 약화시키게 간 통일부.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도 마찬가지. 예. 뭘 장관이 가서 그 그것을 부서를 무력화시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없애려고 들어간. 통일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축소시켰냐? 예. 평화교섭 하고 있는 예. 남북 대화, 네.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국을 예. 대폭 축소시킨 거.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가 지금 다 맥을 같이 하잖아요. 아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항구적 평화공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뭐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아요. 예, 근데 지금 이 교류협력국 폐지하고 평화교섭본부 없애버리고 도대체 한반도 평화를 뭘로 힘에 의한 평화가 네. 말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다 제가 가장 많이 전화 받는 게 전쟁 나는 거냐 묻고요. 혹시 지금 자기 아들이 장성했는데 언제쯤 보내야 되겠냐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3년이 너무 길죠. 3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제가 강연할 때 가장 잘 많이 묻는 게 혹시라도 3년 가서 예. 망친 외교를 복구 가능하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예. 왜냐하면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채뿐만 아니라 실제 한러 관계나 한중 관계는 지금 완전 일촉즉발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만히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계속 자극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혹시나 시간이 가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저 썰도 나오고 예. 파병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니지만. 지금도 이미 우회해서 포탄을 보내고 있고 네. 대통령이 가서 같은 편인 것처럼 생적사 사적생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 오히려 러시아가 이 외교 파탄을 안 내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네. 그 이유는 우리 이 외교 정책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러시아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직접 들은 말입니다. 3년 동안 동결하겠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선을 안 하겠지만 예. 동결하겠다. 동결하겠다. 예. 그러나 진전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부가 더 자극하면 네. 지금 말한 이것도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조국혁신당 구호가 왜 나왔는지 지금 김준영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당장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 외교가 안 되니까요. 경제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고 당연히 있어요. 받죠. 예, 중국은 진짜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거나 이럴 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네. 초대 중 한국 대사가 가서 기자들이나 기업인을 모아서 중국이 위험하니까 투자를 빼라고 얘기하는 그게 중국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 귀에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의 대사관을 밖을 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 소문도 있어요. 주중 한국 대사. 예. 중국하고 왜 지금 갔어요? 왜 갔어요? 한중 관계는요. 예. 모든 각급에서 예. 접촉 중지입니다. 접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에서 접촉 중지. 예, 각급이나 뭐 장관, 예, 예, 차관 예.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장관은 뭐 가끔씩 이렇게 다자 대회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뭐 작년 말에 부산에서 만났지만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담. 날라갔고요. 지금 실무적인 선에서도 거의 접촉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 또 선생님 한 라인이 있으실 텐데 윤석열 정부 한 라인까지는 아니고요.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또 네트워크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있으실 텐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뭘 하기가 어렵겠다. 처음에는죠.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때로는 대국답지 못하는 행동하고 러시아가 그렇죠. 우크라이나 증거 근이 있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보내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고위층을 또 네.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4개국 중에 하나예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만 해요. 네. 인도는 지금 양쪽을 이용해 가지고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좀 손해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도의 국격이면 저는 경제 제재는 손해 보더라도 국민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랑스럽게. 그러나 전쟁 중이고 분단 국가가 네. 살상용 무기를 보내고 그것도 우회 포탄을 보내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다 들통이 난 거잖아요. 네. 뭐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의 도청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막 확인이 됐으니 그조차도 참. 푸틴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는 예. 한국이 예를 들어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파탄이다 한러 네. 관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제발 그거 하지 마. 한러 관계 파탄 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예. 북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했을 때요. 예. 이거 브리핑 해주겠다고 러시아가 한국에 차관급을 보내서 루덴코라는 차관이. 예. 근데 무산됐잖아요. 한국에 와서 변명하는 거 안 듣겠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러 만나면요. 러시아 중사 만나면 왜? 그러니까요.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하수인이다. 그걸 한미일의 하수인이다.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일본은 중국하고 만나고 아니 러시아하고 다 그러니까 합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하고도 접촉을 해서. 그럼요. 아니 기시다가 정상회담 평양에 가서 가능합니다.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고 기시다가 그 평양에 가면 서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은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왜- 다시 반복하지 이 정부는 네.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하고 있다. 제가 아니 그 중국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국내에서 자기 지지층. 예. 그리고 이분들의 확신은 뭐냐면 중국은 위협하고 러시아도 위험하고 북한도 위험하다. 한미 동맹만 붙들고 있어야 한국이 산다라는 뉴라이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요. 진보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은 굉장히 잘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굉장히 우라고 했잖아요. 네. 정권을 잡으면요. 적어도 대외 정책에서는 중도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이에요. 후보 시절보다 더 극우가 되는 것은. 후보 첫 번째 케이스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운동을 하고 후보를 할 때는 강력하게 하지만 네, 네. 한나라에 이제 네. 운명을 좌우하는. 좌우하는 자리에 가면 조심스럽고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럽다라도 국익을 찾고 예. 중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훨씬 더 우경화돼.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한테 욕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왜 진보 정부가 그렇죠. 이렇게밖에 아까 뭐- 못하냐? 왜 이렇게 보수적 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뭐 보수 정부도 왜 이렇게 뭐 진보적인 선택을 하냐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욕을 그럼에도 먹죠. 불구하고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국익이잖아요. 가져갔던 대외 정책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처음이다.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저렇게. 트럼프 흉내 내는 건가요? 그래서 트럼프와 비교가 자꾸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의 트럼프다. 네. 아이고야, 참. 우리가 트럼프를 뽑은 거군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네. 외교적으로도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 제가 이 강연 때 자주 이용하는 건데요. 네. 찰스 틸리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국제 정치는 조폭의 세계와 같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유명한 학자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 최종 보스죠. 예, 일본이 중간 보스입니다. 예. 한국이 행동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화를 보면 네, 왜 갑자기 두목끼리 막 말싸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뒤로 물러서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 행동대들 일본 다 죽습니다. 맞아요. 지정학적으로도 보십시오. 미국은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멀리서 중국을 견제하고 과거에 소련을 견제해 주는 나라들이 네, 한국, 일본이었고. 예. 근데 이 둘이 싸우니까
불편했는데 네. 이 둘을 붙여놓고 예. 니들 기회해라 예. 라고 했는데 일본으로 봐서는 예. 사실 아베가 예. 한국한테 사과하기 싫어서 예. 일본 빼고 예. 호주하고 인도하고 가자고 했던 게 쿼드입니다.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쿼드입니다. 쿼드가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네. 해서 원래 아베가 먼저 시작했고 아베가 예. 그거에서 아베는 뭐냐 한국 빼고 가자는데 미국이 안 돼. 안 돼. 한국이 있어야 훨씬 더 효과적이야. 예. 그래서 만든 게 한미일이니까. 예. 일본은 오케이 그러면 한국이 양보하면 네. 오케이. 예. 한국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짜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쿼드에 일본이 우리 안 끼워주려고 안 끼워주려 한 것이 했었죠. 사과하기도 싫고 예. 한국하고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복속 관계에 돼버렸다. 그렇죠. 주종 관계가 되는 주종 거. 관계가 돼서 큰형 미국, 네. 작은 형 일본 네. 모시고 사는 신세가 돼버렸다. 된 거죠. 단 네? 2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어요. 네.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운전하는 이 차에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네. 미국 다 태워가지고 대한민국 포함해서 한반도 맞습니다. 정세, 동북아 정세까지 네. 다 그래서 제가 대외 정책을 보면 예. 그대로 또 표가 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제가 네, 네. 기안했었거든요. 네, 네. 최초로 이 네이밍을 한 사람도 저거든요. 신남방 정책을 처음에 네이밍한 바로 선생님이세요. 네, 신북방도 그렇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네. 왜냐하면 북방 정책 옛날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남방 만들 때 사람들이 옛날 남방 없는데 웬 신남방이냐 예. 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예, 예. 합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남방은 네. 호주,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 아세안. 그 북쪽은 러시아, 러시아. 이렇게 유럽으로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태평양 쪽은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가 예. 하나의 제3지대를 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미중 사이에서 자기들도 그렇죠. 친중이 있고 예. 친미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안보적 대결 구조로 만들지 말고 예. 뭔가 예. 경제에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1대1로 다 경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역 부분을 확대시키자 해서 예. 다 좋아했는데 네. 이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 폐기했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로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륙하고 적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선택입니다.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했다. 친중이다. 예. 우린 전략적으로 명확하겠다. 친미다. 친일이다. 아니 외교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게 그럼요.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요. 예. 전략적 모호가 바보라서 모호가 아니고요. 치밀하기 때문에 모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인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디 총리가 얼마나 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미국의 우방국이고 인도는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예. 근데 말 안 듣잖아요. 들으면서 자기 이익이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회의였죠? 그 중국 시진핑 뭐 네. 일반 기업 대표들까지도 다 만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만 악수만 하고 신년 하례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과 현실이냐 이게 이런 게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거고 안 되는 이게 거죠. 지금 용납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근 2개월여 되는 1년 10개월여 되는 기간 동안 내내 부정평가가 60에서 70%. 예.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라는 40대, 50대가 완전히 등 돌린 정권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러면요, 선생님 정말 전쟁이 납니까? 날까요? 너무 무서워요. 반전 평화 촛불 집회 해야 됩니까? 제가요 이거는 이런 거죠. 전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계획된 전쟁이 있고요. 하나는 우발적 전쟁이 있죠. 네. 계획된 전쟁은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제가 평생 소신 중에 하나가 전작권 가져오는 건데 네. 윤 정부에서 전작권 없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좀 미워지는데요. 일단 미국이 두 개의 전쟁과 세 개의 전쟁을 할 수 없고요. 두 개의 전쟁과 구별되는 것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바마 이후로 16년간 인적 개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IS가 준동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자만 되지. 이건 미국의 대합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네. 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나면 네. 미군 그리고 여기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된 전쟁은 불가능하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괜찮냐? 네. 이제 우발적 전쟁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자꾸 긴장을 올리는데요. 예. 그럼 북한이 하지 않겠나 싶지만 북한이 최근에 강경해진 건 사실이지만 예. 북한은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미구중이 싸우고 미러가 싸우기 때문에 북한이 숨통이 트였거든요. 쓸데없는 전쟁 안 합니다. 예. 북한이. 네, 제재가 더 이상 작동 안 하는데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좀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살만해지. 살만해지고 제재가 엄격하게 제동 안 하고 미사일을 아무리 쏴대도 뭐. 유엔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렇죠. 안 합니다. 뭐 지금 대북 제재가 전혀 유엔 안보리에서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합의가 안 돼요. 왜 중국 네.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래서 예. 우발적 충돌이 두려운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이드 오스틴이 와서 예. 왜 9.19 망가뜨렸냐라는 말을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9.19 군사합의 왜 이걸 왜냐 막았냐. 우발적 충돌이 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였거든요. 네. 9.19 군사합의가. 그런데 이것을 그건-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그게 미국은 예. 그게 싫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이용 가치 있는 데까지만 있는 거죠. 네, 이용 가치까지만 활용해 먹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또 미국이 못된 게 아니라 미국이 잘하는 겁니다. 점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세계 전쟁을 지금 중동에서 터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지. 여기서 한반도까지 전쟁 터지면 이거 관리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신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오로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 활용하는 우발적 전쟁에 대한 이 났을 때 확산시키지 않는 장치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요. 네. 그 부분이.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안 나면 다냐 아니잖아요. 계속 코리아 리스크는 남아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네. 예,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안타깝죠. 예. 선생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3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제가 떠날 때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아이들한테 야 돌아올 때는 이제 우리가 열차 타고 오게 될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역사. 그리고 다 떠나서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요 정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운전자니까요.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2019년 9월 19일까지 2018년 9월 19일까지 너무 잘했죠. 예. 그때는 한국이 플레이였고요. 예. 19년부터 이제 그 다음에 2월에 하노이에서 망가뜨려졌는데 긴 시간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그때 미국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9.19는 트럼프의 공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너무나 바람직한 거였어요. 남북이. 네. 그리고 네. 그때 9.19 군사합의라는 중요한 기념비적이 또 있었지만 그 다음에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개성 금강산을 민족의 대사업으로 여겨서 네. 하겠다고 네.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네. 발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2월 26일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55일 동안 하자 말자가 정부 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하자 해야 그랬겠죠. 된다. 그래야 당연히 해야 된다. 하노이가 실패해도 예. 남북의 신뢰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기회가 남는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잘 될 거라는 낙관론과 예. 트럼프가 예. 그 당시에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망가졌잖아요. 네.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걸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자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아깝다 안타깝다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실. 예. 그때 뭐라도 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끈을 만들어놨어야 됐다. 네. 저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고관을 했으니까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네. 우리가 그 결정적 순간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그래서 그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네. 우리한테 성공이지 네. 모든 걸 미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것을 저한테 제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교훈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아니 고려 거란 전쟁을 보더라도 얼마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그럼요. 결정을 합니까? 예? 그럼요. 그 결정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는 건데 그나저나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11월에 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랬을 때 남북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아니 상반되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통화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바이든 정부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구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3년이 너무 길다처럼 예. 보호비 갈치, 프로텍션 래킷이라는 말을 예. 썼어요. 동맹을 예. 보호비 갈치가 마피아가 예. 구역을 지켜주면서 예. 보호비를 삥 뜯는 예, 거죠. 삥 뜯. 그 말을 썼어요. 그게 굉장히 어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네. 삥 뜯는 사람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 성격에 예. 친미적인 성격인데 예. 일본한테 양보하고 나서 일본의 변호사가 됐잖아요. 일본의 변호사. 그런데 과연 자주성을 가지고 예. 삥 뜯는 예. 보비를 갈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견제가 되겠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형님 당연히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북한은요. 네. 상반되겠죠. 네. 트럼프는 이런 사실상 지금 계속 욕하는 게 2019년 누가 실패시켰냐. 예. 볼턴 때문이다. 볼튼. 네. 볼턴이 다 망쳤다고 하거든요. 나는 관계가 나는 없어서 광고 그리고 우린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싶어 있는데 김정은과. 볼튼 너 때문이야. 예,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 두 번째는 그런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 볼턴이 네오콘의 거의 네. 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 배제하고 네. 북한의 김정은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 변수가 있어요. 예. 북한이 맞은 뒤통수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건 트라우마예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는 북한이 이 외상을 네. 인정해줬어요. 예. 뭐냐면 나중에 경제하고 네, 네. 북미 수교라는 외상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영변도 하겠다고 하겠다. 했고 그다음 풍계리도 폭파하고 네, 다 했- 실험 다 안 했잖아요. 예. 자 이번에는 현찰박치기다. 현찰박치기다. 외상 없. 외상 없다. 그리고 네. 그때보다 더 줘야 된다. 예. 라고 할 때 예. 그거를 트럼프가 자존심을 그걸 하기 위해서 받느냐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받고 그냥 노벨 평화상 받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트럼프한테 말씀을. 노벨 평화상 주고 이걸 좀 받는 걸로 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좀 해결. 지금 북일 정상회담도 네. 방해자가 윤석열 정부거든요. 네? 당연히 방해하겠죠. 북일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놓고 정부가 방해하지는 못하지만 싫어하겠죠.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방해 누가 하겠습니까? 뒤에서. 우리 정부 갑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3년이 너무 깁니다. 자꾸 무슨 이게 장난처럼. 그러니까 장난처럼 됐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컨대 트럼프 당선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해야죠. 일본도 지금 준비를 트럼프 당선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정부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팁을 좀 주고 싶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일단 나가야 돼. 당장에 예, 그 분담금 를 옛날에는 1년 내에 하지 않고요. 네, 5년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만 따라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끝날 때까지 방위비를 예. 묶어버리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방위비를 묶어라. 네, 제대로 그 협상해서 방위비 묶어라. 예, 그래야 이게 사실은 6배 달라고 했을 때 네. 윤 정부도 곤란할 거예요. 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 줘버리면 한국 내부에 예, 반발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 해라. 예, 그거부터. 빨리 해라. 예. 그걸 해가지고 해놓고 예, 그다음에 자꾸 예,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 그만해라. 그게 자꾸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럼 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하고 싶으면 돈 내. 네. 이 정도로 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국내용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미국 정부의 약점이 된다. 네. 그 두 가지만 해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 다 필요 없다. 요 딱 두 가지만 숙제 많지 않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해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선생님 이제 조국 혁신당에 이제 영입된 인재로서 뭐 정치 영역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내가 요것만큼은 조국 혁신당에서 요만큼은 담당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실 불러놓고 별로 프리미엄도 안 주고 다 투표한다 하고 해서 예. 제가 뭐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고요. 네.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조국 혁신당이 시대적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거 회복도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 외교는 진짜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제가 남은 인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는 제 인생을 바쳐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저항선의 역할.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쾌속선, 쇄빙선도 좋았고 네. 제가 하나 더 붙여서 구명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명정.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갑자기 영화 타이타닉에서 마지막에 그 구명정에 이렇게 매달려서
살아있는 그 여자 주인공이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김준영을 국회로 한 표 드립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모셔서 현안 있을 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